이번 시간에는 기본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연산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종류별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술 연산자인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미 익숙한 연산자일 거예요. 4층 연산자가 당연히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주 사용되는 연산자로는 보통 우리가 거듭 제곱 같은 거 많이 하는데 2의 4승 이거를 R에서는 이 기호, 햇기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햇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은 16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거듭 제곱이고요. 거듭 제곱을 다른 언어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역시 R에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거듭 제곱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목과 나머지를 다른 함수로 출력하는 것 대신에 이런 연산자를 사용해서 리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7을 3으로 나눈 몫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연산해 보시면은 저 2라고 하는 값이 몫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트렁크 같은 함수들을 버림 함수죠.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몫을 쉽게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는 연산자 기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7을 나누기는 하는데 몫이다 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을 3으로 나눈 몫.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요 나누기를 기호를 삭제해 주시게 되면은 요게 나머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1이라고 결과가 나오죠. 자, 이런 사칙 연산자들을 이제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비교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숫자로 구성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연속적인 숫자를 할당하는 방법이고요. 이 자체가 여러 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방법은 벡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C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는 벡터로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 벡터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쭉 나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벡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자, 어쨌든 여기다가 뭐 각각의 원소에다가 4보다 크냐, 네, 대소 비교 가능하고요. 그러면 논리값 true, false 값이 출력되면서 4보다 큰 애들만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작거나 같다 가능하겠죠.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C1의 5인 경우, 즉 5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가 equal을 사용하는데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변수의 선언을 할 때 주로 사용해요. 이 equal이라고 하는 기호. R에서도 마찬가지 요 equal을 사용해서 이쪽에 있는 값으로 이쪽에 있는 변수를 선언하세요가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한데 R에서는 가급적 요렇게 쓰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equal이 비교 연산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비교 연산자로서 같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네, equal을 2번 써주시면 됩니다. 즉 3과 같냐라는 질문이고요. 요때 3인 순서대로 요 3인 부분만 true가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네, 다음은 논리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러 개의 조건을 결합할 때, 그래서 AND와 OR 같은 연산자를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C1에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추출이라고 한다면 저희 지난 시간에 추출은 어떻게 해요? 색인으로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저 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 조건이요. 근데 이 조건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3보다 크거나 같고와 5보다 작거나 같은. 따라서 먼저 조건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조건은 대상과 그다음에 연산자 그리고 비교 대상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의 비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3개가 세트다. 자, 그러면 가급적 이렇게 조건과 조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를 저는 꼭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 AND 연산자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AND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바꿀게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고 하는 요 3번째서부터 5번째까지만 true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또는은 어떨까요?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그럼 3보다 작은 쪽 1, 2가 되겠죠? 1, 2, 3. 그 다음에 5보다 큰 쪽 이렇게 쓰시면 5원은 파이프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파이프 기호는 원기호에 있어요. Shift 1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정리하자면 AND 연산자 여러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참을 리턴하는 연산자죠. 그리고 두 번째 OR 연산자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일 때 참을 리턴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는 AND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R 연산자는 파이프로 처리해 주면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렇게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true, false 값을 리턴할 수가 있고요. 이런 true, false 값을 리턴해야지만 추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대상이 추출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포함연산자입니다. 자, 포함연산자 개념 자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저 위에 있는 C1에서 3 또는 5를 추출. 3 또는 5와 같은 값. 근데 지금은 저희가 순서대로 배치했기 때문에 3과 5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3과 같냐, 5와 같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처럼 3 또는 5와 같은이라니까 5어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3 또는 5의 true가 리턴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색인을 걸면 3과 5가 리턴이 되잖아요. 위치 상관없이 저희가 조건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포함하는 값을 동시에 추출하고자 할 때 이렇게 OR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포함 연산자로서 만들어 두고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포함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보게 되면 일단 얘는 대상, 그다음에 %in, 그리고 C로 묶어가지고 값 1, 값 2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에서 값 1 또는 값 2 또는 값 3 이런 애들을 추출 같은 거 할 때 혹은 그런 값이냐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그러면 포함 연산자를 통해서 바꿔보게 되면 추출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네, 색인 빼고 조건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단 하나의 조건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이제 %in, %로 바뀌게 되고 묶어서 여러 개니까요.
3 또는 5라고 하는 이 포함 관계를 이렇게 묶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이 3과 5 자리에 true가 리턴이 되고 마찬가지 추출을 목적으로 색인을 걸면 3 또는 5가 추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값과 일치하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전달할 때는 포함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연산이 조금 더 간단하게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연산자는 어떤 논리값의 결과를 반대 집합을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느낌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C1에서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제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뒤쪽에 있는 애들이 true가 출력이 되죠. 자, 이거의 반대라고 한다면 5보다 작은 애들이잖아요. 물론 크다 작다라고 하는 애는 반대 집합을 충분히 다른 연산자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표를 쓸 일이 많지 않겠죠. 하지만 이 자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그래서 5보다 작다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가급적 저는 이런 조건 자체가 또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느낌표를 사용하실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조건이고 이 조건 자체를 부정할 거야 라고 이렇게 괄호를 꼭 묶어주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VNAM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 벡터에서 스미스랑 포드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스미스와 포드를 제외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제외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어떻게 제거하지? 제외시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논리값의 반대 집합을 추출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VNAM에다가 저희가 equal or equal을 위해서 인연산자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in, %로 가능성 있는 케이스들을 다 뒤에 벡터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 혹은 더블 커테이션과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스미스와 포드 자리만 true가 리턴이 되죠. 이거를 원래 벡터에다가 이렇게 색인을 넣겠다는 얘기는 얘네들만 뽑겠다는 거고요. 얘네들을 제외시키겠다는 거는 딱히 제외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조건 자체를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야 라고 묶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정, 즉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바뀌기 때문에 완벽하게 앞에 있는 조건의 반대 집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요게 이제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예를 들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직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배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그냥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에는 컬럼이 있잖아요. 컬럼 이름이 뭐 예를 들면 A, B, C, D, E, F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요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즉 A, B, C, D, E, F까지 컬럼이 있는데 나는 A와 F 컬럼을 제외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런 부정연산자를 사용해서 A 또는 F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느낌표를 사용해서 반대 집합을 갖고 그거를 컬럼 쪽에 색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특정 컬럼 혹은 특정 행 같은 애들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외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제외를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반대 집합을 얻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애의 정의는 저는 보통 수학적 함수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함수 기억나시죠? 함수는 누군가는 저 함수 때문에 굉장히 또 수학을 싫어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법도 한데 여러분 함수의 정의는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x가 들어가면 저 관계가 아마 f의 정의가 됐을 겁니다. 즉 x와 y와의 관계요. 그 관계에 의해서 리턴되는 값을 갖도록 하는 게 함수입니다. 제가 이미 함수의 정의를 말했어요. 자, 뭐냐면 input value와 아웃풋 밸류와의
관계이며,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아웃풋 밸류가 무조건 있는, 즉 리턴 값이 있는 객체를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인풋 밸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저 인풋 밸류는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다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인풋 밸류가 다수가 된다면 인풋 밸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풋 밸류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따라서 R에서는 인풋 밸류에, 즉 인수에 이름을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함수의 인수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전달을 할 때 보통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F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인수가 x, y, z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형태로 이미 제가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1, 2, 3을 전달하게 되면 x에 몇이 들어갔을까요? 네, x에 1이 들어가는 거고 y에 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z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이름 없이 전달하게 되면 순서대로 전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름과 함께 전달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나는 1이라고 하는 애가 x가 아니라 z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순서대로 x, y라고 읽겠죠. 그마저도 싫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2는 y인데? x가 아닌데? 3이 x인데?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달되는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네, 이름과 함께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나 제가 하나 더. 이번에는 인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x, y, z이 있고 z1도 z2가 있어.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x랑 z3에만 값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y랑 z1, z2는 값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값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디폴트 값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함수를 누군가가 정의할 때 이 인수는 디폴트 값, 즉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값으로 대신 전달할게 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y, z1, z2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z3도 생략 가능하겠지만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0을 쓰게 되면 100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 x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면 어디로 들어가요? 네, y로 들어가요. 이럴 때 나는 쭉 생략하고 맨 끝에 z3에 2라고 하는 값을 넣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인수의 이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중간 인수를 건너뛰고 다른 인수, 즉 다음 인수 전달 시에는 반드시 인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함수의 정의와 함께 함수의 인수 전달 방식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 함수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함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예요. 보통 엑셀 같은 데서 뭐 sum, min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자, 일단 벡터를 제가 선언을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연속 숫자를 할당하는 시퀀스였죠? 이렇게.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네, v1의 총합을 구해줍니다. 다들 아시죠? 평균은 R에서는 min이라고 하는 함수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네, 순서대로 최소, 최대가 되겠고, 네, 쉽죠? 네, 이런 숫자들을 입력할 수 있는 숫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ount가 기본 함수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패키지를 로딩하게 되면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 함수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즉 count를 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length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개수, 원소의 개수 length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라고 하는 애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개념이죠. sd라고 하는 펑션으로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애가
루트를 씌운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구한 SD와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동일한 결과값 확인하시고요. 자, 정리하자면 네, 그 밖에 로그라고 하는 함수도 존재하고요. 로그 이렇게, 그리고 베이스가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베이스라고 하는 애가 나는 이렇게 보시면 10, 즉 밑이 10, 밑이 2 이런 애들도 표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의 연산 결과를 리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함수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관련된 숫자 함수고, 물론 다양한 수학 통계 기능을 갖고 있는 숫자 함수들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숫자 함수들은 나중에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필요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함수의 사용법 중에 가변형 인수 전달 방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 전에 여러분 함수가 여러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수의 전달 순서라던가 그 다음에 각각의 인수의 이름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매번 프로그래밍을 할 때마다 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헬프, 즉 매뉴얼을 좀 찾아보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헬프라고 하는 애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UCG를 보시면은 함수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인수가 몇 개게요? 2개? 땡! 자, 바로 이 점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점점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 자리에는 썸을 구할 대상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NA라고 하는 결측치를 표현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NA라고 하는 애를 제거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NA, 즉 결측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썸의 결과는 모두 NA가 리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NA는 일단 무시하고 정상치들만 가지고 연산을 해라 라고 한다면 저 NA.RM을 tru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측치 삭제 여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 점점점이 뭐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가변형 인수 전달 방식이고요. 즉, 여러 개의 인수를 저 자리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v1이라고 하는 값을 선언했잖아요. 썸이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쓰게 되면 v1에 이미 여러 개 값이 있죠. 그러니까 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의 총합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마 여러분들 1이라고 하는 값 하나를 굳이 썸을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썸을 하겠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대상에, 즉 하나의 대상에 여러 개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썸은 그거를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여러 개 나열해도, 즉 벡터를 묶지 않고 여러 개 나열해도 나는 받아줄게. 이거는 하나로 전달한 거고요. 묶어서 이거는 낱개로 6개를 전달한 겁니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인수를 벡터로 묶지 않고 낱개로 전달할 수 있다. 왜? 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점점점. 그래서 얘는 여러 인수를 벡터로 묶어서 전달할 수도 있다. 네,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결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전달하든 풀어서 전달하든 결과는 동일한데 그것의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평균이라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함수의 헬프를 좀 보고 올게요. 자, UCG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있는 UCG가 맞는데 이 점점점에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근데 아까랑은 다른 점. 점점점 자리가 좀 뒤쪽에 있고 여기 아마 대상 같거든요. 매뉴얼 보시면 그래서 평균을 구할 대상을 처음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상이 오롯이 하나여야만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동일하게 한번 민으로 해볼까요? 네, 가능하죠. 5.5 적어도 얘가 3점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뒤에 있는 인수들이 다 무시됐다는 얘기죠. 처음 것만 평균을 구하는 대상으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균을 구할 때는 여러 인수를 벡터로 묶어서 전달해야 한다라고 썸과 min의 함수의 사용법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언가 나의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꼭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오늘은 함수 사용법뿐만 아니라 숫자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변형 인수 전달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형 확인 함수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결측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